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7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우. 오, 77번째. 77 럭키 세븐이 두 77 개네. 맞은 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주바페가 아이스크림을 네. 아우 달달한 저희 스타트. 신용철 국장님께서 쏘셨습니다. 아이스크림을 가져와서 비비빅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어깨에 힘이 비비빅 하면 잔뜩.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아이스크림이라 또 아이스크림 라떼로 이야기 꽃을 피우다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브라보콘이 제 초등학교 다닐 때 100원이었다고 하니까 안 믿는 눈빛? 네, 제가 700원 때부터 시작했었는데 제 기억 맞아 초딩 때. 맞아. 저는 100원에서 150원 올랐을 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줄. 어떻게 50%가 올라? 그러니까 100원. 그러니까 하긴 어렸을 그럼요. 때 이제 어머니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엄마 100원만인데 100원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근데 그때 당시 엄마 100원만 하면은 아이스크림 콘을 먹을 수 있는. 오, 그니까. 저희 때는 불량식품 하나 이제 맞아. 아폴로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그런 거 막 밭두렁 이런 거 먹을 수 거의 있는. 10원 단이었어 그때 10원. 10원?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 윤종신 씨의 노래 그 공중전화 제목이 내 곁에 머물러줘요 이런 노래 있죠. 윤종신 씨입니까? 동전 두 개뿐 이렇게 끝나는 노래. 동전 두 개로 저도 어렸을 어떻게 때 끝나? 그거 20원이었어요, 20원 동전. 동전. 그 공중전화가 20원이었던 시대. 그래서 아. 그 당시 이게 나왔을 때 제가 대학 졸업할 때쯤 1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저희는 공중전화가? 공중전화를 콜렉트 콜로 많이 했죠. 아. 1541 맞아, 이런 걸로 맞아. 해갖고 수신 직접 동전 잘 안 넣고. 수신자 부담.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공중전화는 거의 안 쓰죠 이제. 그죠? 이제 보기가 어렵죠. 또. 그러니까. 전화 부스 말고 다 담배 부스만 가죠. 자, 라떼로 시작한 라떼 또. 이야기를 또 시작을 했는데 자 오늘도 축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바페 주시은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야구장 나들이 네, 다녀왔습니다. 노래를 하고 또 춤까지 추셨던데. 네. 그 저의 아이디어가 전혀 아니고요. 원래는 작가님이 그거였어요. 처음 시작이 축구 경기가 끝내줘요 이거였는데 이제 축구? 아니 그러니까 너무 습관적으로 축구가 나왔다. 너구리 국물이 끝내줘요 그거구나. 그거였는데 이제 네. 같이 간 이제 메이크업 해주는 언니가 너무 옛날이다. 누가 저 끝내줘요를 올드하네요. 하냐. 그렇지. 갑자기 그 언니가 요즘 미스터 트롯에 좀 꽂혀 있었었는데 아. 그 트롯 코인을 타야 된대요. 어. 그래서 갑자기 혼자 아이디어를 내더니 음. 둘이 막 쿵짝쿵짝 하더니 해. 그래갖고 제가 그냥 한 거죠. 율동은 끝까지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하라 그래가지고 다리까지 막 떨면서 잘하시던데. 그 안무예요. 연예대상 보는 줄 알았어요 연예대상. 잠깐 들려주세요. 아 찐찐찐찐찐이야 이거요? 바로 나오네. 어떻게 신기하게 한 번 빼지도 야구장에서는 않고. 야. 볼 수 없었던 그러니까. 모습들을 야구장에서 네. 계속 새롭게 보여주고 있는데. 야구장에서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번 주 안 갑니다. 좀 있으면 약간 부정상했어. 야구에 산다로 넘어갈 거예요. 아니에요. 뺏길 것 같아. 약간 마상. 아니 뭐 이름도 공모하고 있더라고요. 그 별명도. 정우영 그러니까요. 캐스터님이 그래서 뭐가 됐어요, 그래서 아 지금? 없고 네.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정우영 캐스터님이 음. 축구에선 주바페가 있는데 그럼 야구에서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주쇼 뭐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쇼. 뭘 주쇼? 뭘 주쇼? 아직 없습니다. 생기지 말아야 될 텐데 이번 주도 나가나요 혹시? 아니 이번 주 안 나가고 다음 주도 안 나갑니다. 아 그래요? 영원히 안 나가. 잘린 거예요? 잘린 아니, 거예요? 지방이라서 안 지방이라고. 나가는구나. 아 네. 주말 뉴스를 진행해야 되니까 네. 낮에 그거 하고 와서 되게 기운 없어 하잖아요. 너무 힘든 표정으로 톤이 확 다운돼서 찐찐찐 그렇게 거기서 열창을 다- 하더니 다 털리고 정작 뉴스에서는 힘이 생기가 하나 없어요. 앵커 설명 좀 신나게 읽으라고 써줬더니 거의 뭐 그냥 중얼중얼대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일요일에는 힘차게 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아나운서는 뭐 종목을 가리지 말아야죠. 네. 일단 회사에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팬들한테는 욕을 먹더라도 회사에 녹은 먹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진영 뽕 작가 나왔습니다. 네, 뽕 작가 박진영 나왔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축구 아이템 좀 만드는 것 같은데. 네, 뭐 비디오 축구 아이템도 하고 있고 요 근래 이제 또 주신 아나운서님이 출연하시는 말랑도르. 저번에 지금 빠져냈어요. 2회차까지 나갔는데 2회차 반응이 나름 이제 좀 괜찮았어요. 은근 좀 잘 나와서 조회수가. 빠더는 볼 때마다 재밌죠. 네, 그러니까 뭐 누구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한강에 너무 우려먹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있긴 하던데 뭐 조회수가 뭐 좋아하는 걸 다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디오 먹으면 우려 먹지 않으면 먹을 게 있나? 우려야지 뭐. 맞아요. 안 우리면 울려야지. 네. 자 그리고 질척질척 이정찬 기자. 네, 반갑습니다. 음, 좀 뭐 지난주 뭐 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 지난주 어떻게 옛날에 그 아이스크림이랑 이런 거 다 그러니까, 기억하시는데 아이스크림 정작- 뭐 공중전화 가격 뭐 이런 거 다 기억나는데 지난주에 뭐 했는지가 이렇게 지난주에 리얼돌 열심히 했어요. 아 그러네요. 아 지난주에 리얼돌 열심히 했네요. 리얼돌 공장도 갔었고. 그러니까요. 맞아, 맞아. 아 그거 혹시 뭐 후기 같은 거 없어요? 이번에 뭐 제재금 같은 것도 있었고. 네, 뭐 그 뒤에서 얘기할 수 아, 있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뭐 저희 욕하는 댓글들 좀 있으니까요. 네. 이거 읽으면서 장수를 좀 합시다. 욕바지로 이정찬 기자를 내세워서 네. 직접 취재하고 보도하시는 분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물론 기사는 제가 봤지만 네. 저는 싹 빠지고 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댓글들이 그 지난주에 저희가 많이 달렸어요. 리얼돌 관련해서 많은 비판을 가하고 네 명이서 그냥 때로 해서 그런지 이제 오피스홀 팬 분들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제 불쾌감도 좀 나타내 주시고 해서 그래도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욕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시죠. 자팍 소식남님이 축덕 쑥덕이 열심히 하면 뭐하나 SBS 뉴스나 미디어리그에서 K리그 가서 이미지 안 좋아지는데 중계도 안 하고라고. 항상 중계가 따라 붙죠. 네. 저희도 좀 안타까워요. 근데 뭐 중계를 하면 좋죠. 저희도 네. 사실 저희도 민망할 때가 좀 있어요. 중계 방송사가 아닌데 이런 축구 팟캐스트를 이어가는 게 살짝 민망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뭐 취재와 중계는 좀 다른 부분이고 축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네. 싶은 마음은 뭐 기자로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네. 중계하는 그날까지 네, 그뭐좀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사실 중계를 가장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선 기자가 힘들어요, 취재도. 중계를 안 하면. 중계권사일 때와 중계권사가 아닐 때 취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실 그 기사를 쓸 수 있는 부분에서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중계를 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현장에 갔을 때,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물론 봐야겠지만 중계를 하면 더 애정이 되죠. 그러니까 특히 이번 경기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계하는 경기다 이런 경기에는 굉장히 감정을 이입해서 아무래도 맞아. 취재를 하게 되죠. 근데 저희가 제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좀 뭐 죄송한 부분도 있고 감정이입에 강해요 이정찬 기자가 네. 한이입해요. 네, 그래요? 감정까지 질적. 네, 그래서 기사 힘들어. 네, 기사 보기 너무 이입해가지고 네, 데스크가 기사 보기 힘들게 쓰는 스타일. 그러니까 기사 이렇게 감정 빼야 돼. 일단 감정을. 요소에 감정을 넣어가지고 그거 이제 깎아내야 되잖아요 감정. 조금 드라이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감정이입 잘하시는 이정찬 기자. 목이 메이신 거 아니죠? 아유, 잘 흔들려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댓글들을 받으면 다음 날 기사를 쓸 때는 또 휙 또 바꾸고 이리로 휙 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또 휙 이렇게 또 가요. 화성용 욱하는 화성용 기자는 조금 다른. 역시. 알겠습니다. 네, 다음 글이요. 네, 모니터 요원님이 달아주셨는데요. 축덕쑥덕 해프닝을 국제적 망신으로 만드는 게 기자들의 특기 아닌가요? 제대로 읽어주세요. 기레기라 그랬잖아요. 기레기들의 특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진행자님들은 리얼돌 자체가 나쁘다는 전제하에 이야기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리얼돌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리얼돌을 잘못 이용한 사람들이 나쁜 거죠. 이번 사건의 마네킹과 리얼돌도 구분 못하는 바보들이 만들어낸 해프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해프닝을 마치 큰 사건처럼 보도해서 본인이 참기자인 줄 착각하는 코스프레 쇼이기도 했죠. 요즘 기자들의 언론들의 문제는 불만 지피고 논란만 야기하고 피해자만 양산해냈지 진정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담론을 형성했던 적이 있나요? 그저 욕하기 좋은 이슈에 묻어 죄 없는 희생양을 찾아다니기 일쑤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한 보도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라고 쓰셨네요. 굉장히 극단적이신 분인데 아픈 부분도 있고 네, 억울한 부분도 있고. 네 그렇죠. 근데 뭐 저희가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읽어드린 거고 네. 뭐 이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뭐 요목조목 반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걸 뭐 소개해드린 것이고 한 가지 이제 조금 너무 극단적인 부분은 만자가 많이 들어가요. only 불만 지피고 논란만 야기하고 피해자만 양산했지 네. 담론을 형성했던 적이 있나요? 적은 있습니다. 적은 어디에나 있죠. 저는 그리고 이번 리얼돌 사태는 담론을 형성한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그 논의들이 오고 가야 되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리얼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지만 리얼돌이 나쁘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것을 대중들이 볼 수 있는 관중석에 비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FC 서울 프런트의 의견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참기자라는 말까지 나오셨는데 뭐 이렇게 뭐 이런 사태를 비판한다고 참기자라고 그런 건 생각하지는 아니죠. 않겠죠. 예. 예. 그리고 뭐 기레기 좋습니다. 기레기란 말 많이 듣죠. 뭐 저희가 사실 기레기 같은 짓들을 하는 기자들도 굉장히 많죠. 뭐 저희들도 할 수도 있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저희가 하는 게 뭐 기레기로 보였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거를 단지 해프닝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게 더 기레기가 아닐까. 덮어버린다면 그런 시도들이 있었죠. 외부에서 당연히 이걸 덮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관계자들은 여러 가지 뭐 이거를 덮는다기보다는 좀 물을 좀 타고 싶고 이 사안에 대해서 좀 크게 감정을 이입을 좀 해달라. 네. 우리 관계를 생각해서 나름 뭐 그런 우리는 얘기도 있을 수 재밌게 하려고 있고 한 거다. 그런 부분이 물론 의도는 당연히 네. 압니다. 의도는 아는데 그 과정에서 이 너무 큰 불찰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K리그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1억 원이라는 제재금의 징계를 한 것이죠. 한 것이겠죠. 물론 그렇다고 K리그가 이번 비난에서 당연히 벗어날 수는 없죠. K리그도 자체 징계를 이제 관련자들 하긴 했는데 이 말을 뭐 저희는 계속 하고 싶진 않아요. 저희가 그 한 번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FC 서울도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일단 이게 일단락이 돼야 되고 다시는 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게 써야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뭐 계속 꺼내면서 FC 서울을 얘기를 하는데 경기와 이번 사태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쵸. FC 서울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 이번 사태는 프론트의 명백한 실수고 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여기까지 언급을 하고 네. 앞으로는 뭐 굳이 이거를 언급하는 기레기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근데 뭐 아무래도 그 상대 팀에서 언급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상대팀 서포터에게는 아주 네. 좋은 먹잇감이 소재를 네. 줬다. 근데 뭐 그것조차도 저희는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뭐 좋은 얘기도 아니고 그건 이제 축구장 안에서 뭐 팬들끼리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또 다음 글이요. 네, 라펠로피니아님이요. 명색이 축구 팟캐스트인데 FC 서울이 아니라 서울 FC라니요. 그것도 2번 연속으로 리그 K가 아니라 K리그이듯이 서울 FC가 아니라 FC 서울입니다. 이름이니까 정확히 불러주세요. 네, 이건 저희가 이건 사과해야죠. 뭐- 근데 이게 그 어디서 서울 FC라고 썼는지 그분이 이제 캡처를 갖고 올려주셨는데 바로 바꾸긴 했더라고요. 다시 저희가 들어가 보니까. 근데 이거 결과적으로는 제 불찰이죠. 제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우리 그 손흥 PD의 네. 뒤를 이어서 하고 인턴 있는데. PD님께서 쓰면 이제 제가 대충 내용을 읽어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검수를 대화할 때 대화할 때는 이렇게 서울 FC라고 할 하지- 수가 없죠. 네. 입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 소개하는欄에 쭉 있고 밑에 이제 순서에 쓰고 할 때 서울 FC라고 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쭉 내용 훑어보고 꼼꼼하게 제가 보진 않아서 놓쳤. 그냥 해프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말할 땐 틀리지 않았는데. 네. 서울 팬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민감한 그렇죠. 네, 민감한 민감하죠. 부분이에요. 네, 민감한 부분이고 그리고 전에 한번 그 관련된 질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팀은 FC를 앞에 쓰고 그쵸. 어떤 팀은 왜 뒤에 쓰냐? 강원은 강원 FC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은 서울 그 FC 서울이고. 서울이고 주로 시민 구단들이 뒤에 FC를 많이 쓰는 것 같네요. 보니까. 외국에서도 그때도 그래서 그 제가 사례를 찾아봤는데 뭐 팀마다 그거는 전통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팀마다 생각이 다른 부분이고 거기에 특별한 철학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FC 바르셀로나지 바르셀로나 FC라고 부르지 않듯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반대로는 또 뭐 어떤 팀은 이제 AFC를 또 넣는 경우도 있죠. 뭐 CF도 있고. 유나이티드. 네, 썬더랜드 AFC 이렇게 넣는 팀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구단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닮은 그렇죠. 이름이죠. 네, 네. 근데 부분이기 저희가 이름을 때문에. 잘못 기입한 거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이요. 비알리님이요.
아니 너무 민감하고 민망한 소재 아닙니까? 주장구한테서 느껴지는 저 분노를 어찌하리. 어쨌든 축구 여신을 넘어서 스포츠 여신으로 거듭난 주신 K리그 얼른 잡아라. 목소리 왜 이래? 네, 짱구 톤으로 갑자기 변모를 하셨어요. 내가 말하기 좀 그렇다. 민망하죠. 네. 아. 민기적 거리며 크보에서 채간다 이렇게. 정확히 핵심을 짚어주셨네. 후보에서 채간다. 그보에서 제가 채간다. 갑자기 찐찐, 제가 읽기엔 찐찐찐을 잡아라. 네, 근데 그 그렇습니다. 밑에 더 많은 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저희가 광고 이렇게 많이 나가요? 1시간 13분 영상에 광고가 광고가 18개 18개가 붙었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유튜브가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유튜브 관리 좀 저희가 이제 해주세요. 유튜브 향이 아니고 이제 네. 기본적으로 팟캐를 기본적으로 하고 이걸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이 광고는 유튜브 측에서 이렇게 그런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고 모르겠어요, 아마 그거. 이제 그 유튜브 채널 관리자가 그거를 광고를 어느 정도 달 수 있는지를 조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런 조회수도 많지 않던데 얘기 좀 해보세요. 네, 네, 제가-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전달을 한번 제대로 한번 딱히 네. 저희가 뭐 광고가 많이 들어간다고 저희한테 뭐 돌아오는 게 없기 그래요? 때문에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네, 빨리 이 많은 광고가 피로감을 느끼게 해서 더 그냥 그러셨- 듣다 음. 마실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18개 광고가 나오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유튜브 정책상 그 광고를 다 보지 않는 한 광고 그 창작자에게 네. 광고가 비가 지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불필요. 불필요하다 저도 생각합니다. 전달해 주세요. 저는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또 유튜브 댓글이네요. 네, 제이님이 질문을 여기다 해도 되는 겁니까? 됩니다. 다 보고 있어요. K리그를 보면서 매번 느낀 건데 전반전 선수 교체가 해외 리그에 비해 많아 보여요. 그 이유는 뭔가요? 우리 리그만 유독 그런 건가요? 그리고 선수 교체 타이밍의 경우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바페 주님 화이팅! 아 유튜브는 확실히 주바페 뺏길까봐 지금. 갑자기 네. 뒷부분에 어. 텐션이 확 올라가는. 마지막에도 주바페로 끝나는 거야. 마침표야 주바페가.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대신 주바페 화이팅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나머지 꺼져 뭐 이런 거 같은데. 에이. 아, 너무 오늘 라떼 들고 왔는데 네. 그렇잖아도. 이게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일단- 어때요? 아, 요거 지금 파일이 안 열리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하나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보진 못했고 최근 그러니까 지난 2017, 18, 19 시즌에 과연 K리그의 교체 전반 교체 비율이 얼마나 되나 오. 전체 비율 중에 통계 AI다. 네. AI 다운. 역시 그 2017년에 총 교체 수가 뭐 한 1,400여 그러니까 그 사실 교체 건수는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한 경기에 3장이라는 그렇죠. 카드가 네. 사실상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1,300건 정도로 비슷한데 전반 교체 건수가 2017년에는 67건, 2018년에는 48건, 2019년에는 75건 정도로 뭐 그렇게 뭐 제가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큰 유의미한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은 뭐 한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5%는 다 후반에 사실 교체가 되는 건데 왜 이런 인상을 받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올 시즌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물론 아직 경기가 18경기밖에 되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겠지만 비율이 좀 인상 높아지었다고 인상을 받기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한 8% 정도 되거든요. 8% 좀 오. 늘었네요. 예, 예. 한 3%, 2, 3% 늘었네요. 예, 그러니까 퍼센트 포인트가 늘었죠. 2, 3% 포인트가 정도가 늘었으니까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 전반에 교체가 되는 장면은 드물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인 효과도 좀 더 있을 수 있고 이따가 뭐 그 포항 경기 할 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라운드에서도 포항의 선수가 전반 40분 만에 사실 교체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 22세 룰 때문에 일단은 전반에 교체하는 비율이 조금은 늘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리그에는 아무래도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우리 그 부분이 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커 보이고 최근 전반 라운드, 그러니까 전반 라운드가 아니라 2020년에 현재까지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 시즌은 이 시즌이 늦어졌고 준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초반 세 경기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된 게 아니었나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지도자들은 그 상황 시나리오들을 다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감독들이 교체 타이밍으로 생각하는 시점은
그러니까 이제 후반 10분 정도 그리고 후반 30분 정도의 2번 정도의 교체 타이밍에 대한 시나리오를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복잡하게 짜서 들어갑니다. 이기고 있을 때, 지고 있을 때, 뭐 우리가 몰리고 있을 때, 0대 0일 때, 1대 1일 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짜서 들어가는데 경기 흐름을 물론 보죠. 그래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머물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독들이 굉장히 많이 그 시나리오를 짜고 그 생각만 사실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의 교체 이건 사실 감독이 예상치 못한 사건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네. 전반 교체를 예상하고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때 그 22세 룰 네. 정도를 제외하면 예. 보통 이르면 이제 전반 끝나고 후반 시작하기 전에 교체한다든가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종종 있는데 전반전에 전반전에. 교체하는 경우는 많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또뭐 해외에서 또 부상이라든가 전반전에 이런 교체되고 게 아니면. 그러면은 또 감독과 선수 간의 불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뭐 왕왕 있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자존심 상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후반에 교체 투입됐는데 다시 빼는 경우. 황희찬 월드컵 때 네, 그랬었죠. 월드컵 때 황희찬 이런 선수. 만약에 베테랑에게 이런 경우를 했다라는 건 사실상 이건 나가라는 뜻입니다. 거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고 선수들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거. 그리고 전반 일찍 빼는 거. 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감독들도 일단 베테랑한테는 잘 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댓글은 여기까지 네. 봤고요. 그 다음에 질문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누워보라고요? 누구예요? 무엇이든 렛미 물어보세요. 아, 찐. 다 달라요. 왜 갑자기 이렇게 안 맞나 손발이? 앙팡 막 네, 오늘도 이정찬의 원팀 리더십 책 보유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질문 말고도 약간 이 닉네임에 대해서 네. 약간 설명을 붙여주셨어요. 제가 프리퀄 같은 느낌 아닌가요? 거의. 제가 닉네임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이정찬 기자님의 팬이라서 한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단호박이시네요. 네, 경품으로 원팀 리더십 책을 받은 적도 있고 전에 이정찬 기자님이 출연했던 TV조선의 축구야 놀자 OK리그란 프로그램을 본 적도 이런 있으시대요. 프로그램이 있었나 보군요. 네네네. 방송에서 책도 홍보하고 조금이라도 인세도 좀 버실 수 있게 되면 서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닉네임을 이렇게 정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인쇄는 좀 들어왔나요? 인쇄보다 근데 제가 선물하기 위해서 산 책의 비용 그 구매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커리어의 한 줄을 만족. 네. 출판사는 벌었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예전에 보셨던 그 방송을 잠깐 추억해 보자면 매주 경기 예측을 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틀리는 사람이 이상한 벌칙을 많이 해서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제 기억에 이정찬 기자님은 AI답게 굉장히 잘 맞히셔서 주로 모 기자님이랑 송종국 위원이 엄청 벌칙에 걸리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이정찬 기자님의 FC 서울 에스코트 키즈 벌칙은 워낙 임팩트가 강해서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라고. 뭐죠? 이게 뭐예요? 찾아보려고 했는데 금방 안 나오더라고요. 에스코트 아 이거 퀴즈면은- 나와요. 찾아보면 아, 진짜요? 나와요. 에스코트 키즈면 이렇게 들어갈 때 손잡고 들어가는 찾아보면 퀴즈를 나와요. 하신 거예요? 구글 이거 근데 굉장한 흑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뭐 링크를 방송 소개. 그러니까 에스코트 키즈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된 거예요. 심지어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FC 서울 홍보팀에서 제안한 아이디어인데 FC 서울 홍보팀은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팀입니다. 마케팅 팀과 굉장히 잘하는 팀이 이번에 실수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에스코트 퀴즈를 하는 거는 벌칙이 안 된다. 진정한 에스코트 퀴즈가 되기 위해서는 분장? 아니 어린이 유니폼을 입어야 된다. 안 들어가잖아요, 선배님. 뭐. 그래서 껍질 됐겠는데요? 리틀 FC 서울 5학년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을 심지어 입었습니다. 빨리 찾아봐. 네. 빨리 찾아봐야 되겠다. 구글에 이정찬 기자 이거 이렇게 방법까지 알려주는 건데 이정찬 기자 FC 서울로 치면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찾고 있어봐. 그러면 누구 손을 잡고 들어갔나요? 최태욱 선수 손을 잡았는데 아니 마침 최태욱이 퀴즈 아닙니까 그러면? 최태욱가 그래서 아니 마침 그러니까 참 그거 카메라 기자분들이 사진 기자분들이 정말 그러니까 딱 포착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최태욱 선수의 표정이 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아주 굉장히 어두운 최태욱 표정. 선수가 기분 나빴겠다. 이왕이면 골키퍼나 좀 키 큰. 저랑 그래도 좀 가까운 편이거든요. 같이 뭐 예비군 훈련도 받으러 다니고 막 어. 이랬었던. 아니 그래도 이제 에스코트 퀴즈인데 자기보다 훨씬 크면. 네. 근데 그 즐거워했어요. 근데 즐거워했는데 마침 그 사진이 찍히는 순간은 굉장히 불쾌한 그
그 표정으로 찍혀가지고 리얼도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곧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금방 이거 보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 이거 제가 찾아드릴게요 금방. 아무튼 계속 읽어볼까요? 네. 일단 찾는 동안. 그러죠, 그러죠. 네. 읽어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축덕숙덕에서 이 기자님을 뵈서 무척 반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반가운 마음이 팬심이라면 뭐 팬인 걸로 하겠습니다. 축덕숙덕을 계속 들으면서 이 기자님의 팬이 된 것도 실제로 맞습니다. 뭐 모든 패널분들의 팬이 된 거지만요. 그러나 줄 서는 분이 많네요. 저는 주바팬님이 더 좋으니까 이정찬 기자님이 오늘 다 이거 지인분들 댓글 출동한 거 아니에요? 1번 픽은 아니라는 점, 2번 픽 정도라는 걸 분명히 같이 말씀드립니다. 계속 제 닉네임이 언급돼서 한 번쯤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이렇게 썰을 풀어봤습니다. 참고로 책은 읽었습니다. 1회독 정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셨네요.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 이제 질문이 질문이 시작돼요. 이제 시작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봤으면 좋겠는데 그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거. 최태우. 권해하는 최태욱이네. 선배님 너무 커요. 키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댓글에 첫 번째 댓글이 기자 피지컬 보소였습니다. 이정찬 표정 보소. 선배님 핫팬츠 입으셨네요. 그러니까 5학년 그게 한 팬츠가 아니고요. 5학년 선수들이 입는 그 FC 그러니까 리틀 FC 서울이라 써져 있죠. 거기 보면 하체가 되게 부담스럽네요. 선배님 부담스럽죠. 어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되게 벌 받는 표정이에요. 진정한 벌칙이구나. 이걸 최태욱 선수가 벌 받고 있죠. 리얼돌 같아. 이거 사진 거기 올려요. 저희 안 돼, 안 썸네일로 할까요? 그냥 아, 심지어 그렇게 해서 입장을 해서 단체 사진도 같이 찍었고요. 저희 몇 년도죠 그러면? 2012년도. 12년. 별로 오래 안 됐어. 8년 전. 화제도 안 됐어. 나름 그 당시에 이제 그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좀 화제가 커뮤니티에서. 됐었어요. 좋은 추억이네요. 그리고 왜 그러니까 좋은 조. 그러니까 이정찬 기자가 벌칙을 하지 왜 최태욱은 왜 벌칙을 받아야 되는 거냐라는 그렇지. 것부터 해서 최태욱의 벌칙인데요, 거의. 네, 그 그런 이후로 일이 대면대면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대표팀 취재가 비대면 사이가 됐다는. 대면한 사이가 됐습니다. 언택트. 자, 그럼 이제 추억 여행에서 이제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작년까지 K리그의 심판 배정을 할 때 승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점 숙소에서 심판을 머물게 한 다음 전날이나 당일에 경기를 배정해서 심판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일주일 전 예비 배정, 3일 전 최종 배정으로 바뀌는데 이건 아무래도 승부 조작의 가능성을 높이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올해는 상주 상무가 성적과 관계없이 강등이 사실상 확정돼서 K리그1 잔류라는 동기부여마저 상실된다면 승부 조작 브로커들의 유혹에는 더 빠지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고 봅니다.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프로축구를 하는 리그가 몇 나라 없어서 불법 베팅업자 같은 검은 세력들이 K리그의 마술을 뻗칠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졌고요. 기사를 보니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심판의 배정을 이렇게 빠르게 하는 이유로 컨디션 조절이나 교통 예약 등을 이유로 들던데 단지 그것이 이유라면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판 스스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도 얘기를 하던데 심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변경된 심판 배정 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난번에 또 저희가 이 제도를 한번 설명을 드리기도 그쵸. 했었죠. 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실제로 이런 변화를 하려고 할 때 심판 분들은 당연히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요. 최근 이런 변화. 왜냐하면 거점에 머물다가 내가 주심으로 들어가는지 대기심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당일에 이렇게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심판분들한테는 좀 경기 준비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을 주기 때문에 올해 같은 변화에 대부분 찬성을 하셨고 일부 구단에서 우려를 표한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은 네. 있는 얘기니까. 우리가 안 하더라도 누군가는 할 수 있다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려를 한 건 사실이지만 일단 축구협회 심판실에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변화하기 전에 그 유럽의 사례들을 많이 케이스 스터디도 하셨대요. 일단 유럽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한 달 전 배정, 일주 전 공개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판분들에게 어떤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제 스케줄과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긍정적인 것들이 뭐 이렇게
예상 가능한 어려운 점, 단점들보다 낫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신 거고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공개를 해서 결국에는 그 벌어지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해놓고 일찍 공개도 되는 거잖아요. 양 팀에도 그렇고 팬들한테도 그랬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막을 수 있는 효과도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 오히려 투명하게. 라는 점도 얘기하기를 하셨어요. 우려가 아주 없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K리그로 시선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고 여기에 진짜 베팅과 관련한 돈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할 경우 승부 조작의 가능성이 높아진 거는 저는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승부 조작의 가능성은 어디에나 있죠. 사실 네. 뭐 승부 조작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쵸. 어떤 막도 그럼요. 뚫으려고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 심판들한테 하루 전에 배정을 한다. 음. 그 중간에 있다가 그럼 심판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것이고 일단 네. 그리고 심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기분 이런 좀 그 나쁜 것 같아. 사회적인 정책들도 많죠. 이런 그러니까 뭐 단지 어떤 그 위법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집단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이거는 그렇죠. 저는 좀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때 이렇게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심판 배정 원칙을 바꿨을 때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저는 아. 알았거든요. 그래서 심판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다. 네. 저라도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고 굉장한 불편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그 하루 전 배정이라는 게 언제 실시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아마 뭐 승부 조작 사건이 몇 번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 뒤로 계속 바뀌었을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제 음. 아마 뭔가 쇼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협회 입장에서도 있기 때문에 아마 마련된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 어느 정도 시한이 지났다면은 다시 이제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가는 게 네. 맞지 않겠나. 네, 저도 차라리 처벌을 조금 더 세게 하는 그렇죠. 방법을 강구하거나 처벌을 세게 하고 걸리면 끝이다라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거를 뭐 사실 이 승부 조작 하려면은 뭐 이게 며칠 전에 배정되는 다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하려면 하는 거죠. 하려면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제 주영민 선배 그리고 뽕 작가가 얘기한 내용들이 바로 다 축구협회에서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진짜 하려면은 이게 하루 전에 공개가 된다고 해서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다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죠. 많을 수 있다. 예. 심판도 물론 이제 오심하고 이러면 비난도 받고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축구인이고 근무 여건이 네. 같은 축구인이고 하는데 너무- 또 그분들만 불편을 감수하면서 네. 갑자기 제주 경기 잡힌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또 제주 경기할 때는 어디에 있죠? 그러게요. 거점 숙소가 어디였어요? 마라도에 있나? 또 왔다 갔다 거리도 길어지면 힘들 텐데. 자 알겠습니다. 자, 또 그다음 질문은 라떼. 네. 최재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축덕숙덕 75회에서 윤상철 선수와 천안 일화에 대한 설명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역시 축구 혹부리 영감 주영민 팀장님의 조목조목 설명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중간중간 깨알 같은 이정찬 기자님의 개입도 좋았고요. 혹시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이번 주는 울산 현대 호랑이에 대한 라떼 부탁드려도 될까요? 울산은 K리그 대표 콩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준우승을 그렇게 자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우승을 2번 한 걸로 아는데 그 해에는 이러한 징크스를 어떻게 극복하고 챔피언까지 올라갔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관련해서 울산의 레전드 김현석 혹은 김도훈 선수를 소개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선수 다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들이더라고요. 특히나 김도훈 선수는 윤상철 선수처럼 득점왕을 2번이나 거머쥐셨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지금이야 울산 팬들이 김도훈 감독님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지만 말이죠. 다행히 끝은 주바표로 안 끝났네요. 네. 참고로 김도훈 선수는 울산에서 뛴 적은 없죠. 전북과 성남에서만 성남에서 뛰었죠. 뛰었죠. 예. 울산 감독님이라서 이제 레전드화 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며칠 동안 이것저것 뒤져봤습니다. 혹을 채우기 위해서 요새 라떼 몇 주문이 개 많이 채우셨나요? 들어와요. 라떼 주문이.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많은데 뭐 울산 현대는 워낙 명문 구단이고 전통이 있는 구단이라서 뭐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우승과 준우승과 질문하신 그 부분만 보면 1983년에 창단을 했죠. 오. 프로축구 원년에 창단을 해서 그 다음에부터 나왔는데
K리그 우승이 2번이 있습니다. 근데 준우승이 8번. 가장 진짜 많습니다. 많다. 특히 이제 가장 기억나는 건 지난해죠. 네. 지난해 점도 예, 드로인 한 방으로 날아갔고 2013년에도 포항. 그렇죠. 예, 네. 포항한테 그냥 경기 비기기만 마지막-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 후반 추가 시간에 네. 비기기만 해도 되는 경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과정 자체가 마음가짐 묵매여죠. 자체가 쉽지 예, 않아. 맞습니다. 좀 아는데요 이제. 아이, 아, 야구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넹넹. 그래서 그래도 이제 컵 대회 우승은 많습니다. 7번의 우승이 있고 FA컵 한 번, 지 않나요? 리그컵 그럼요. 합체매에 한 번 있고요. 네. 2012년에 심지어 그 당시에 무패 우승을 하셨죠. 그렇죠. 완전 이때는 거의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어요. 제가 뭐 준우승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가장 드라마틱했던 준우승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대예요. 지난해하고 2013년 때와 반대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와서 거의 준우승. 우승까지 할 뻔했던 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입니다. 아, 02년. 시즌 마지막 8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리그 8위입니다. 울산이. 5승 8무 6패. 승률 5할도 안 돼요. 그런데 이때 일본 요코하마에서 뛰던 유상철 선수가 팀을 살리겠다며 옵니다. 와. 마지막 8경기를 남기고. 그리고 이 8경기에서 9골을 넣습니다. 와. 그리고 전승을 합니다. 8전 전승을 해요. 아. 결과는 승점 2점 차 2위. 아. 이때 우승팀이 누구냐면 성남입니다. 성남이 2연패. 이때 성남이 3연패 할 때 이때 그 최강 성남이거든요. 만약에 한 경기가 더 있었고 거기서 이겼더라면 우승했을 모르는 수도 거죠. 예. 있겠네요. 그 8연승 중에 성남도 이겼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유상철이 또 대단한 기록이 단 8경기 뛰고 9골 넣었잖아요. 8경기 뛰고 득점 3위. 진짜 알짜배기 영입을 하는 건데 그쪽 프런트에서는. 그래서 유상철 선수는 이제 이때 우승을 못한 게 유상철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2% 부족했던 야. 너무 아쉬움이 컸던 상황입니다. 울산은 일단 선수도 선수지만 감독들이 아주 그럼요. 거의 국가대표급 네, 감독들이 네, 다 네. 지나갔습니다. 조중현 전 회장, 2대 감독이었죠. 예, 2대 감독. 그다음에 김호 감독, 3대, 차범근 4대. 감독, 예. 고재욱, 김정남, 김호곤, 그다음에 윤종환, 김도훈 젊은 감독으로 갔죠. 무려 국가대표 감독 출신이 4명이나 울산 현대 감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준우승을 많이 했느냐? 지난해 보셨죠, 지난해. 그렇게 준우승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하늘이 그렇게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준우승도 있었고 네. 또 유상철 선수의 이 드라마틱했던 반전 이렇게 해서 준우승한 경우도 있었고 또 80년대 90년대는 그 일단 그러니까 강팀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강팀이 A매치 있는 기간에 확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울산이 잘 나가다가 잘 나가다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성적이 이제 뚝뚝 떨어지는 그런 그 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준우승을 8번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우승은 좀 운도 좀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또 이런 팀들 있잖아요. 이렇게 준우승 많이 하는 팀, 뭐 외국에는 리버풀 같은 것도 있고, 뭐 콩라인이라고 말씀했지만 그 프로게이머 홍진호 선수도 있고 이런 팀이 1등은 못하더라도 이게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꾸준하게 좋은 참고로 이제 성적으로. 콩라인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전 몰랐어요 콩라인이. 이 그래서 인터넷 콩라인이- 찾아보고 이게 게임 용어구나. 네. 홍진호 씨가 맨날 2등만 임요한 한다 선수. 그래가지고 그 게이머 프로게이머 네. 홍진호라는 선수가 맨날 2등만 한다. 이래서 이제 콩라인이라는 게 생겼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콩라인은 2인자, 네. 만년 2인자를 약간 뜻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일단 2번의 우승하는 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1996년에 창단 13년 만에 첫 우승을 합니다. 고재욱 감독 2년 차 때. 이때 김현석과 유상철이라는 걸출한 스타 플레이어가 있었죠. 유상철은 이때가 데뷔 3년 차. 막 이제 물이 오르기 시작했던 시기였고 이때는 전기리그 1위 팀, 후기리그 1위 팀이
챔피언 결정전을 펼치는 구조였습니다. 그 과정은 비상 좋아하신 분들, 인천 유나이티드 비상 좋아하신 분들은 아주 잘 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울산현대가 거의 그가 인천의 언더독으로서의 그건 바라본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 엄청난 팀으로 묘사가 되죠. 자, 울산이 정기리그 1위를 합니다. 그리고 후기 리그는 5위를 합니다. 아, 최하위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기리그 1위면 챔피언 결정전을 진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정찬 기자가 비상 말씀하셨는데 비상은 2005년이고요. 네, 2005년. 2005년. 지금 96년 96년 말씀하시는 거고요. 첫 번째 우승. 네네네. 그러니까 울산이 정기리그 1위를 하고 후기리그에서는 최하위가 돼요. 음. 후기리그는 보통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죠. 이제 컵 대회라든가 이런 데 전념을 하죠. 왜냐하면 챔피언 결정전이 확정돼 있으니까. 확정됐으니까. 그래서 후기리그 1위 팀이 누구였냐면 신생팀 수원 삼성입니다. 오. 공교롭게도 울산 감독을 지낸 김호 감독이 초대 감독이었죠. 오. 챔피언 결정전에서 맞붙습니다. 울산에서 열린 1차전에서 1대 0으로 깨집니다. 울산이 져요. 예. 그리고 수원에서 열린 2차전. 이거는 역대 최악의 난투극이라고 할 정도로 전쟁이 펼쳐집니다. 몸싸움을 했나요? 예. 수원이 3명, 울산이 2명 퇴장을 당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울산이 한 명 덜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우위에 놓이게 되죠. 이 수적 우위를 앞세운 울산이 김현석, 유상철, 황승주의 연속골로 3대 1로 이기면서 첫 우승을 골득실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승도 심상치 않게 했네요. 첫 번째 우승도. 네. 심상치 않죠. 자, 그리고 2005년 두 번째 우승이 이제 인천의 비상의 희생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때 조연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김정란 감독이었고요. 5년차 때. 자, 이때 2004년까지 일본 요코하마에서 뛰던 그때 준우승을 일궈놓고 다시 요코하마로 갔거든요. 그리고 2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 요코하마의 유상철이 돌아오고 또 스페인 무대로 떠났다가 잘 자리 잡지 못하던 이천수가 돌아옵니다. 이때는 플레이오프 방식이 독특했는데 전후기 1위 팀이 두 팀 올라가고 챔피언 결정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통합 승점 전후기 합쳐서 통합 승점 1, 2위 팀이 플레이오프에 올라갑니다. 어렵다. 그래서 네 팀이 올라가게 되죠. 전기 1위, 후기 1위, 그 다음에 전후기 통합 1, 2위 이렇게 되죠. 자, 이때 울산이 아마 전기 3위, 전기 4위, 후기 3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통합 승점 2위가 됩니다. 이때 통합 승점 1위 팀이 인천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 우승팀은 부산 아이파크였고요. 후기 1위 팀은 성남 1화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울산은 플레이오프에서 성남과 단판 승부를 펼칩니다. 후기 1위였던. 그래서 2대 1로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오릅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통합 승점 1위 팀인 인천과 만납니다. 자, 1차전 원정에서 이천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5대 1로 대승을 거둬요. 와우. 인천 사실 이때 당시에는 인천의 돌풍이 너무 거셌기 때문에 그야말로 언더독의 반란이 이제 거의 다 됐다라고 얘기했던 시점입니다. 근데 1차전에서 울산이 5대 1로 대승을 거두고 2차전에서는 2대 1로 집니다. 하지만 골득실에서 앞서면서 두 번째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 우승 모두 골득실로. 복잡하다. 이것도 그러니까 완벽한 우승은 그러니까 압도적인 우승을 하지 못했던 참 힘들게 두 번의 우승을 했습니다. 이때 2005년의 멤버는 유상철, 이천수가 있었고요. 노정윤, 현영민, 최성국, 이호, 김정우, 서동명 골키퍼. 거의 국대급이죠. 네, 멤버는.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의 우승을 하게 됩니다. 우승도 드라마틱했고 준우승도 드라마틱했고 하여간 울산은 이런 뒷얘기들이 참 많은 구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현석 선수와 김도훈 선수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울산의 레전드로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선수가 김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울산에서 시작해서 울산에서 그렇죠. 끝났습니다. 네, 중간에 일본 잠깐 한 2년 갔다 왔고 울산에서만 12시즌을 뛰면서 구단 역대 최다골 110골 역대 8위 기록이고요. 그다음 구단 역대 최다 도움 54도움 역대 10위 기록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였는데 그야말로 전천후죠. 전천후 선수였죠. 포지션이 따로 없다고 보는 선수였죠. 정말. 1996년 리그 MVP에 올랐고 97년엔 득점왕 그리고 컵 대회에서도 득점왕을 두 번을 했습니다. 지금은 울산대 감독으로 계시고요. 근데 A 매치 기록은 썩 많지 않습니다. 이 선수도 이제 하드웨어가 조금 몸싸움에 약하다는 평가가 있었죠. 키 178cm에 좀 호리호리한 체격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딱 국내용이다라는 어느 정도 또 약간의 낙인이 찍혔던 선수 중에 하나죠. A 매치는 23경기 뛰었고 5골을 넣었습니다. 사실 김현석 선수 포지션에는 뭐 다양한 선수들이 많았죠. 뭐 공격형 미드필더 쪽에는 워낙 우리가 재간동이들이 많았으니까 득점력은 김현석 선수가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공격형 미드필더 중에서 하지만 이제 국내라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김도훈 선수는 전북과 성남에서 114골 역대 7위 아직도 깨지지 않은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 최다 해트트릭 6번. 이게 이제 수원과 성남에 있었던 샤샤와 함께 화끈하셨던 공동 몰아치기를 잘하셨던 분이고요. 2000년에 전북의 창단 첫 우승을 이끌었고 2003년에 역대 최고 연봉 4억 원을 받고 성남으로 이적합니다. 그리고 바로 성남을 우승으로 이끕니다. 성남에서 3시즌 동안 83경기 42골 거의 뭐 2경기에 한 골씩. 레전드였죠. 그러니까 전북에서 성장을 해서 일본 빗셀 고베에서 2시즌을 뛰면서 돈을 많이 버시고 그다음에 다시 전북으로 돌아왔다가 또 성남으로 가면서 또 돈을 버시고 그때 풍족한 성남 시절 그리고 이제 뭐 우승도 풍부하게 경험하시고 네. 뭐 득점왕 2번 하시고 감독으로서 우승만 경험하시면 될 텐데 선수로서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커리어를 쌓으신 분입니다. A 매치에서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죠. 브라질을 무너뜨린 골.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잠실. 약간 느낌이 얼마 전에 그 문선민 선수 그 조깅골 같은 느낌. 뻥 뚫렸습니다. 브라질이 완전 선 올려가지고 하다가 뻥 뚫렸는데 차줬는데 김도훈 선수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골키퍼와 1대1 얼마나 뚫렸을까요? 브라질 골키퍼가 앞에 있는데 근데 거기서 슬라이딩하면서 딱 넣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브라질을 이겼던 경기에 결승골이 김도훈 선수. 또 하나의 김도훈 선수의 저는 기억나는 게 예전에 골드컵이라고 있었어요. 미국에. 북중미 골드컵의 히딩크 감독 시절에 혹시 요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박항서 감독이 막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히딩크 감독이 옷 잡아당기는 거 있죠. 그 대회였어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 막 주전 경쟁이 한창이던 시절. 근데 이제 김도훈 선수가 어느 나라를 상대했는지 모르겠지만 2골을 넣었는데 우리 골대에 한 번, 상대 골대에 한 번 넣습니다. 어머. 그래가지고 이제 그 2골 넣었다고 막 약간 그 팬들한테 조금 놀림을 당한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골드컵을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 결국은 히딩크호에서 하차를 하게 되죠. 하여간 저한테는 뭐 제가 축구 담당할 때 저한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셨던 선수였고 이제 감독으로서는 아직 우승이 없는데 뭐 올해는 뭐 탄탄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번 기대를 해봐도 감독 레전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K리그의 레전드 팀, 그러니까 역사와 아무튼 업적을 가장 갖춘 두 팀을 꼽자면은 저는 울산현대와 포항 스틸러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두 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을 사실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울산현대는 정몽준 씨고요. 그다음에 포항은 박태준 씨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축구에 대한 사랑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울산이라는 팀은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리의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몽준 회장 그리고 또 이제 좀 자꾸 하셨지만 이제 박태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선수 한 명을 이렇게 진짜 신뢰를 하시고 좋아하시면 그 선수와 관련한 그 모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시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두 팀의 경우에 그러니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승 횟수가 막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늘 한국 축구의 상당한 역사에서 K리그는 대표팀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띠고 있었던 시기가 굉장히 깁니다. 거의 뭐 강제로 빼가는 내놔 하면 그냥 가야 되고 프로팀에서는 전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었던. 또 옛날에 또 오랫동안 대표팀에 머물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대표팀 위주로 모든 게 돌아갔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현대라는 팀에 갖고 있는 그런 무수히 많은 한국 축구를 위해서 사실 뭐 현대 가문이 그러니까 현대라는 그룹이 사실 한국 축구 발전에 영향을 준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실 좀 구단이고요. 최근에는 재미있는 흐름이 있다면 유소년에 대한 투자를 엄청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현대고 출신으로 유럽에 나가 있는 선수가 7명이나 됩니다. 오, 뭐 많다. 그 중에 이제 뭐 그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는 선수는 뭐 지난해 20세 월드컵에서 활약했던 김현우 선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이런 유소년 투자들을 최근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또 기대가 되는 팀이고 그 유스 시스템이죠. 이제 현대중, 현대고, 그리고 이제 울산 대학교 이제 다 현대 어떻게 가문과 연관돼 있는 학교들인데 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또 K리그의 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울산과 포항은 많이 닮았네요. 네, 네. 유스 시스템도 그러니까 비슷하게 전부 포철 쪽으로 이렇게 쫙 깔아 그 밑으로 내려가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시스템. 하고 그래서 그 인터뷰가 최근에도 좀 화제가 되는데 FC 서울과 울산이 붙을 때 이천수 선수가 당시에 했던 네. 터키 감독 한 명 왔다고 서울이 언제부터 강팀이었다고. 뭐 명문팀이고 맞아요, 강팀이었냐 맞아요. 그런 오, 인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K리그 최고 명문팀은 뭐 울산, 포항 이런 그렇죠, 팀이었고 네. 안양을 그 이제 모태로 한 FC 서울은 그때 이제 신생팀으로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던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김도훈 감독 하니까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이거 이제 방송은 안 탔기 때문에 뭐 알려지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김도훈 감독님이 이제 선수 시절에 지금은 말씀 잘하시지만 인터뷰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좀 약간 말주변이 없었나요? 말주변도 없고 약간 낯을 가린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되게 좀 인터뷰하면은 딱딱하고 그런 최용수 감독도 진짜 말 못했어요 옛날에. 지금 말 너무 잘하죠. 네. 옛날에는 그러니까 약간 최용수 감독은 이 경상도 사나이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 인터뷰 뭐 하노 막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인터뷰 이제 딱 정자세로 얘기하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김도훈 선수는 이제 막 되게 당황하면서 떠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떨다 보면 이제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말실수를 한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대표팀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반드시 승리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겠다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막 웃었던 얘기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안 아니, 나갔죠 방송에. 얼마나 긴장하셨으면 승리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지 속으로 그러니까. 이러고 이거 뭐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라떼 얘기 너무 많이 했네. 자 이제 지금 현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평행시대로 와서 뿅. 자 전북이 일단 전북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네. 전북 국정을 하는 게 아닌가? 대구한테 2대0으로 이기면서 개막 후 3연승 단독 선두. 아하. 여기서 특기할 만한 건 김보경 선수를 선발해서 뺐다는 거. 에. 그러니까 측면이 살아난다는 거. 참 아이러니예요. 이게 지난 시즌 MVP였는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경기에서 빼니까 잘 풀리는. 그리고 선제골을 넣었던 무릴로. 와, 저는 뭐. 로페즈인 저도 줄. 로페즈 측면에서 이렇게 안으로 치고 들어와서 수비 제치고 골을 넣는 그 그 스피드를 스피드. 그대로 살리는. 그러니까 개인기. 무릴로가 좋더라고요 아주. 그리고 조규성이 이제 첫 골을 넣었는데 네. 제일 잘했던 경기죠. 조규성 경기력으로만 보면. 아주 쓸데없는 파울을. 그런데 이제 장단점이 확실히 드러났다. 그 아직 좀 일단 뭐 경기력만 보자면 유효 슈팅을 3개. 그렇게 하면서 뭐 골에 가까운 한 골 넣었지만 그 외에도 한 골 정도는 더 넣을 수 있는 아주 위협적인 슈팅을 날렸다. 굉장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1분 사이에 멀티 경고. 정말 쓸데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지도자가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죠. 행동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승부가 사실상 기운 상황이었고 2대0 상황. 그리고 그러니까 공 하나를 놓고 경합하는 것도 아니고 한 선수가 공을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그 선수의 옷을 왜 잡냐고 거기서. 그 전에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랬겠죠. 네. 신경전이 있어서 사실 조금 근데 그게 22살 선수라서 그렇다고 하면은 할 말은 없. 그러니까 그 어린 선수라서 그렇다고 하면은 할 말은 없지만 그렇담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실 뭐 조규성 선수가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축구를 한두 경기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그렇게 할 경기 필요가 다 끝나가는 그러니까 마당에 감정 조절에 좀 문제가 있었다. 아직 서툰가? 서툴어요. 그렇더라고요. 아직은 흥분한 게 좀 얼굴에 약간 보이고 뭔가 그 후반 추가 시간이 되면서 휴지가 갑자기 불타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추가 시간에? 흥분했다는 게 네. 약간 들떴다고 해야 될까요? 이
그 경기 중에서도 그 상대방의 실수를 받아서 그대로 이제 거의 골키퍼와 1대1 찬스가 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죠. 좀 놓치면서 아쉬운 마무리를 약간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네. 그거를 잡아당기고 싶었을까요? 확실히 이게 뭔가 타이밍 같은 건 되게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때릴 때 아니, 때리고 뭐 줄 슈팅 때 주고 능력 좋고. 하는데 이 마지막 그런 뭔가 섬세함이 아직은 좀 모자라다. 지난 경기에서도 골문 앞에서 바로 그 골대 맞추는 슛도 하나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아쉽긴 한데 또 이 모라이스 감독이 이때까지 3경기에서 이동국 선수 제치고 벨트비크 선수 제치고 다 선발 출전 시켰잖아요. 뭐 그런 또 경기력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계속 앞으로 또 기대할 만한 선수가 아닌가. 기대할 만하죠. 네. 다음 경기에 못 나오죠. 아닌가요? 그렇죠, 못 나오죠. 못 나오죠. 고이 접어두고 기대를 어, 다음 경기 때 일단 뭐 전북이야 뭐 힘들었나요? 네. 세 경기 연속 선발이? 그래서 갑자기 화가 근처에서 나나? 나가기 힘든 갑자기 추가 시간에 다음 경기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빨리 쉬고 싶어서 경고 2개. 하여튼 전북이 물론 이제 대구가 그 대구는 심각했죠. 세징야가 일단 훈련 도중에 사타구니 통증을 호소하면서 빠지니까 공격이 확출. 전반에 슈팅 제로, 후반에 슈팅 2개 있는데 모두 에드가 혼자 음. 한 겁니다. 사실 후반 중반까지 슈팅 자체가 거의 없었고요. 뭐 그러니까 공격이 전혀 풀리지 않는다라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전북이 잘했다기보다는 대구가 사실 못한 경기라고 그렇죠. 봐야 돼. 네, 그래서 약간의 착시도 있었던 것 같고 예. 어찌됐든 무릴로의 그 위협적인 그건 돌파는 뭐,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김보경이 빠지면서 측면이 좀 살아나는 게 있어서 김보경 또 다른 선수가, 고민이 있지 않을까. 네. 고민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첫 경기 수원전에는 이승기 선수하고 손준호 선수 위에서 이제 그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었고 안 보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부산전에서는 오른쪽으로 돌렸어요. 측면으로 돌렸는데 측면이 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에 이번 경기에서는 3라운드에서는 뺐어요. 근데 김보경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을 지금 일단은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지난해 했던 그 스타일을 유지하려면 김보경 선수가 오히려 빠지는 게 더 지난해하고 비슷한 스타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던 것 같고. 역시 팀이 달라지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전북은 전북이다라는 생각은 드는 게 이런 경기를 뭐 대구전 같은 경우에 대구가 뭐 워낙 좀 안 좋았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은 이길 경기를 반드시 이기고 네. 지나간다라는 거는 사실 팀 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이겨야 할 경기 이겨야. 뭐 골도 아주 많이 넣는 것도 아니고 네. 예. 딱 이기는데 5골 필요한 넣었어요, 골, 지금. 이기는데 골로. 필요한 골을 넣고 있죠. 결승골만 있으면 된다. 대구는 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진짜 지난 시즌 대구가 워낙 축구가 재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화끈한 그런 매력이 있었는데 지금 그 매력이 어디 갔나 약간 싶을 그 정도로 대팍의 기운이 함께 이렇게 지금 사그라들면서 무관중과 함께 사라진 건가요? 대구의 기운 사라지는 것 아니, 같아. 제가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계속 얘기하는데 그 초반 세 경기가 중요할 것이다. 딱 지금 초반 세 경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구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가장 시즌 준비가 저희가 뭐 준비하는 과정을 다 본 건 아니고 취재를 열심히 하지는 못했지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팀이에요. 그렇죠. 연습 네. 경기 한 번도 못 하고 시즌을 시작했으니 네. 그 후유증이 초반에 나타나 버렸다. 이정찬 기자가 전반 세 경기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경기 수도 몇 개 없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좀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어려워져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질 경기를 비기기만 해도 사실 초반에 좀 분위기를 타고 그래도 막 꾸역꾸역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구가 아무튼 올 시즌의 득점이 한 골입니다. 한 골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 공격 루트를 지금 일단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골은 뭐 아무래도 좀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한 번 터져야 사실 좀 이 흐름을 이어간다라는 점에서 대구가 빠른 시간 안에 해법을 찾지 못하면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처럼 뭐 돌풍이 아니라 진짜 생존을 지금 고민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 그 경기장에 그 울려 퍼지는 최영은 선수의 그 외침이 참 공허하게 느껴져요. 그런 거랑 좀 비춰보면은. 목청이 좋으셔. 일단 전북은 예상대로 네. 잘 가고 있고 울산이 부산하고 비겼습니다. 울산이 당연히 뭐 압도할 것으로 예상했던 네. 경기인데 의외로 팽팽했습니다. 점유율 6대 4로 울산이 앞섰지만 골도 선제골 당하고. 네 선제골 네. 김병호 김병호. 이정엽은 정말
기가 막힌 네. 골을 보여줘. 패스도 패스도 기가 막혔고. 좋았고 이정엽 선수의 뭐 슈팅도 좋았고 저는 사실 그 이정현 선수가 못 넣을 거라고 저 혼자는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뒤에서 다른 선수가 한번 들어오는 선수도 있었고 약간 동선이 겹치지 않을까? 그렇죠. 퍼스트 터치도 좀 힘든 각도로 들어와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약간의 했는데 수비 미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그게 좀 끊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놓친 거죠 수비수가. 끊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끊었어야 그 되는 것 같아요. 그 공간은 진짜 가장 치열하게 경합이 벌어져야 되는 공간을 그렇게 뻥 뚫어줬다는 거는 울산의 조직력이 순간적으로 무너졌다라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호 선수의 패스도 워낙 좋았고 네. 그거를 마무리하는 이정엽 선수의 마무리도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지난 라운드 최고의 골로 뽑아도 손색이 그렇죠. 없다. 저는 김병호 선수가 인천에 있었죠. 수원 FC에도 수원 FC 있었고 수원 FC에 있었다. 그때 이 선수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인상적이죠. 굉장히 네. 뭐 저돌적인 네. 그야말로 덜소 같은 네. 덜쏘. 덜소 같은 그 질주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굉장히 이정엽 선수와 케미가 잘 맞았던 것 같고 또 그 울산의 김태환 선수가 막았잖아요. 네. 김태환이 김병호 선수를 막느라고 목 조르고 네, 거의 뭐 그럼 레슬링을 했잖아요. 옷 잡아당기고 넘어뜨리고. 팽이. 근데 김병호 선수가 팽이 굉장히 감듯이. 그 축구 스타일로 봤을 때는 성깔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근데 거기서 김태환 선수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주심한테만 계속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순한 보기보다 순한 선수구나 해서 두 선수를 찾아봤는데 두 선수가 89년생 동갑이고 군대 동기예요. 그래서 아마 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요것 봐라. 아니, 그 정도로 목을 조르면 화가 생명의 날 위협을 수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김태환 선수한테는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이거 반칙 경고 안 주냐고 하는 게 그거겠네요. 군대 동기 생활을 함께 보내면서 이 사람의 찐을 본 거야 언제 한번. 이거 한번 막 가면 큰일 나는 사람이다라는 그래도 깨닫고. 김태환 선수가 뭐 체격이 훨씬 큰 선수도 아니고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성격이 좋네. 김병호와 김태환의 대결은 굉장히 거의 격투기 재밌게 한번 봤고요. 해봐야겠네. 진짜 김병호와 김태환은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오히려 힘이 김병호 선수 더 세 보이거든요. 아. 김태환 선수가 굉장히 짓궂게 좋게 말하면 짓궂게 반칙을 했잖아요. 진짜 좀 웃기다.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청용 선수의 골이 취소가 됐습니다. 네. 이건 진짜 아쉽죠. 진짜 간발의 차이로 이걸 본 거죠. 옵사이드 네. 저는 좀 이게- 아리까리 하던데요. 이게 또 중계 카메라로 보는 것과 VRC에서 그렇죠. 보는 게 다르다고 그래갖고. 아니, 저도 물어봤는데 꼭 다르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몸의 일부분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일부분 상당 부분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이청용 그러니까 주니오의 헤딩 순간 네. 그 순간이죠. 이청용 선수의 위치가 몸이 일부 앞서 있었던 건 맞다라는 게 이제 일단은 VAR의 판단이에요. 근데 뭐 운이 없었던 거죠 이건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아, 원래 너무 아쉽다. 너무 잘 빠져나갔거든요. 이청용 선수가 보면 그런 헤딩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이런 헤더로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자주 완전 넣었었는데. 보고 넣었잖아요. 움직임이 참 좋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니오가 공을 건드릴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없고 일단은 킥을 하는 순간 약속된 움직임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주니오가 헤딩을 했다고 해서 약속이 없는 헤딩을 했구나. 이걸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운. 약속하기도 그렇고 그죠? 그쵸. 어떻게 다 해 약속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돼서 조금 덜 민망했을 법한 거는 그러니까 이청용 선수가 베테랑답게 너무 담담하게 너무 공딱 잡고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기 위해서 이제 동점일 뿐. 거기서 만약에 막 좋아했으면은 취소했을 때 약간 민망했을 수 그렇죠. 있겠다. 팬이 없었던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너무 가끔 이제 좋아하고 그런 상황에서 상의를 탈의해갖고 민망하게 민망한 적 옷을 입는 있잖아요. 경우도 주섬, 있죠. 주섬. 주섬주섬 다시 입어야 되고 세레모니 취소할 수도 없고. 뭐 그 아프리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덤블링 한 3번 네. 했다가 그 옵사이드로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예전에.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하다가 뭐 돌고 돌다가 정말 돌아버렸다 이런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경기에서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부산의 골키퍼 22살 김정호 골키퍼입니다. 1부 리그 데뷔전이었는데 잘했다. 유효 슈팅을 9개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울산이 이제 파상 공세를 펼쳤잖아요 막판에 막. 근데 정말 잘 막더라고요. 조덕재 감독이죠. 조덕재 감독이 정말 과감한 승부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골키퍼를 또 어린 선수를
근데 이번 어쨌든 이 선수 굉장히 인상적인 플레이를 저는 보여줬습니다. 또 부산의 어린 선수 김정호 선수가 잘했다면 저는 울산의 이상원 선수가 또 어린 선수로서 되게 잘해주고 있지 않나. 지금 3경기 연속 선발 출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래 지난 시즌까지는 이동경 선수가 그 23세 룰 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줬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되게 위협적인 슛도 많이 날려주면서 이동훈 선수가 안 보이네. 그 2선 그 중앙 이동경 선수 그 되게 어떻게 보면 노련한 플레이가 많이 필요한 그 2선 중앙 그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를 잘 메꿔주고 있다. 그렇게 또 부산의 느끼는 것 이동준 같습니다. 선수도 좋았어요. 돋보였고요. 네, 사실 뭐 과감한 중거리 슛. 네. 골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주 뭐 그 결정적인 패스도 몇 차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 자리가 결국에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대구 얘기해서 잠깐 뭐 못했지만 사실 김대원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도쿄 올림픽을 네. 생각한다면.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서울이 2연승을 달렸습니다. 포항이 생각보다 그렇게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네요. 네. 처음에 막 이랬던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약간 좀 사그라든 것 같아요. 포항의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서울은 2연승. 일단 리얼돌 사태에 쏠렸던 관심을 경기력으로 네.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죠. 실력으로 돌려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뭐 아무리 뭐 기레기 그래도 이것은 실력으로 입증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첫 골을 먼저 내줬죠. 네, 그 실책이 좀 매우 중앙 수비수 아쉬웠죠. 김남춘 선수가 4번 좀 어이없는 실수를 하며 선제골을 내줬는데 코너킥 2방으로 그냥 빠방. 네. 빠박. 그 오스마르 선수와 그리고 황현수 선수 그리고 김난춘 선수까지 해서 그 셋이 이 코너킥 전술 훈련을 되게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한 명은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누가 한 명은 또 뒤에서 가주고 그런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굉장히 저도 재밌는 경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뭐 그 점유율, 뭐 슈팅 수, 유효 슈팅 수에서 두 팀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사실 그리고 서울은 그런 골을 또 전반에 허용을 하고 나면 사실 무너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는데 그리고 팀 분위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걸 뒤집었다라는 거는 지금도 얘기했듯이만 코너킥에서 나온 두 골이 굉장히 결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코너킥이라는 게 참 축구에서 굉장히 재밌는 통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더 넘버스 게임이라고 영국 그에 이제 나온 책인데 과연 코너킥 우리가 이제 경기가 나온 다음에 통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늘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코너킥 개수입니다. 코너킥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경기를 잘 했다라고 과연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코너킥을 많이 따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가라는 게 굉장히 의문부호가 많은 사실 통계고 지표거든요. 근데 적어도 서울한테는 올 시즌 서울한테는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적어도 이 경기 안에서는 분명했다.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그렇게 포항과 서울의 스탯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데 코너킥을 따낸 거에서 이번 경기 포항의 코너킥 하나였고요. 서울이 7개였어요. 거기도 아마 차이 많이 서울이 또 먼저 헤더를 따낸 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 7개. 그러니까 이런 점을 생각하면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포항의 전술적인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너킥을 만들지 않았어야 되는. 그러니까 보통 선수들이 코너킥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냥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 지역에서 빨리 벗어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기 위해서 코너킥이 그렇게 위협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코너킥이라는 스탯이 하나의 경기를 읽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적어도 서울한테 네. 이번 경기에 한해서는 네, 저도 참 이 서울에서 이번에 코너킥 준비하는 걸 보면은 그 최용수 감독님이 평소 말하는 거 보면 되게 투박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런 디테일하죠. 여우 같은 면모가 또 안에 참 이게 섬세함이 있지 않나. 그리고 뭐 박주영이랑 주세종이라는 아주 좋은 키커. 그렇죠. 좋은 네. 키커 둘이 둘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번갈아서 뭐 정말 그야말로 택배잖아요. 그렇죠. 예. 딱 그 약속된 곳으로 날아가고 기다렸다가 늦는 거의 뭐 그런 수준의 어떻게 그렇게 날리지? 군더더기 없는 골이었어요. 우당탕탕하는 것도 없고 네. 너무나 깔끔했던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질문에 나왔었던 거죠. 그 전반 교체가 이번에 여기 경기에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팔라시오스가 네. 전반 40분 정도 경에 이제 교체 아웃이 됐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그 감독이 생각할 때 이거는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예요. 전반 40분 동안 팔라시오스가 한 패스가 7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미드필더 중원에서 그런 정도밖에 공을 못 잡았다면은 이건 사실 안 보였다는 얘기고요.
심지어 그 패스 중에 7개 중에 3개가 그러니까 절반에 거의 가까운 게 수비수 김용환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전혀 공격으로 연결을 못 시켰다는 얘기예요. 못했네. 그러니까 미드필더 최영준한테 하나, 팔로세비치한테 하나, 그다음에 일류첸코한테 2개 갔어요. 나머지 4개가. 그러니까 이렇게 공을 못 잡고 공격으로의 그런 연결고리 역할도 못 하고 안 보이면 감독으로서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전반 40분이지만. 예. 왜 그랬을까요? 팔라시오스가 괜찮았는데. 첫 그니까요. 경기 때는 진짜 엄청난 피지컬과 그 스피드를 서울이 잘 보여줘서 막았다고 기대를 봐야 되나요? 했었거든요. 아니면 폼이 안 됐다고 봐야 되나? 이날 힘들었나? 기복이 좀 있는 선수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팔라시 팔랑대나 너무. 자 그리고 수원이 1대 0으로 시즌 첫 승이죠. 인천을 눌렀습니다. 염기훈 선수가 페널티킥 이제 페널티가 오면 염기훈 선수 찰 거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제 74호 골 D-D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수원 진짜 6골 연기용이다. 6골 남았습니다. 80. 이동국 선수가 지금 대결 네, 중이죠. 대결 중이죠. 저는 그때도 그 들었던 생각이지만 말은 안 했지만 저는 염기훈 선수가 좀 더 빠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도움을 올려야 되는 지금 이동국 어. 선수죠. 그 도움이 쉽지 않죠. 도움이 쉽지 않아요. 자기가 골문이 비었는데 도울 수는 없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아마 수원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 페널티킥과 프리킥에서 사실 골을 줘야 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염기훈 선수가 부상만 없다면 그리고 이동국 선수보다는 아무래도 출전 시간이 좀 더 확보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염기훈 선수가 먼저 80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수원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긋지긋하던 시즌 첫 승 그러니까 4연패 네. 말이 4연패지 2월부터 시작된 사실 승리가 없는 네. 공식 경기에서 아침부터. 예, 아무튼 그 첫 승리를 어렵게 또 따냈습니다. 페널티킥으로 어렵게. 또 하나 고무적인 건 이제 타가트 선수가 좀 슈팅을 날리기 시작했다. 조금씩 나아지고 네. 있죠. 유효 슈팅 2개 아주 잘 찾고 또 골대도 한번 맞췄죠. 타가트가 좀 살아나야 수원. 그렇죠. 지난 시즌 득점 염기훈한테 패스를 해주죠. 자 인천은 개막 후 3경기 연속 무득점. 아이쿠. 여기에 케힌대까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케힌대 부상이 아직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혼자 넘어졌거든요. 보통 그렇게 혼자 무릎이 약간 꺾이면서 넘어지면 십자인대가 다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만약 십자인대가 만약 끊어졌다 이러면은 뭐 시즌 날아가는 거고. 못 돌아올 수가 예, 있죠. 조금만 다쳐도 재활이 꽤 걸릴 걸리는 부위인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고 무고사는 계속 무고한 상태고 공격 루트가 여기도 말이 안 돼요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이 팀보다 제가 보기엔 더 심각한 게 광주라는 생각은 들긴 한데 그러니까 세 경기만 광주. 놓고 보면 근데 아무튼 인천과 지금 광주가 두 팀이 지금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세 경기에서 득점이 없거든요. 아 광주 빵. 근데 뭐 굉장히 어렵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또 다음 라운드에서 터지기도 하는 게 축구긴 한데. 살짝 깔아뒀는데 놓을 자리. 그러니까 이번 주 어떻게 될지 또 그렇죠. 뭐 사실 물꼬를 어떻게 트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지금 근데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죠. 지금 케인대 선수까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 지난 시즌 막판에 케인대가 강렬했잖아요. 강렬했죠. 한 경기 강렬했죠. 네. 이 경기. 네. 인천이 정말 살렸지, 필요했을 때. 네. 살렸지. This is 풋볼자. 자 그리고 강원과 성남은 1대1로 비겼습니다. 이 경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제일 재밌었지 않아요. 굉장히 재밌고 저도. 뭐 예. 근데 패스. 볼거리도 나름 넘쳐났고요. 참 재밌게 해요 두 팀. 굉장히 축구 재밌게 하는 두 팀이 만나서 네. 일단 첫 골은 김승대의 송고 패스. 고무열의 논스톱 선제골. 골도 정말 멋있었어요. 네. 승대까지 가는 과정도 너무 네, 좋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 싹 돌면서 앞으로 쭉 찔러주는 거. 그 네. 논스톱 슈팅. 강원으로 잘 오시는. 어쨌든 전북 출신 커플이 선제골 뽑았습니다. 네. 그러네요. 특히 이제 김승대 선수는 벌써 한 골에 도움 2개예요. 네. 어쨌든 이 두 선수 입장에서는 뭐 자기의 기량을 꽃피우는데 이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고 전북 입장에서는 좀 아까울 수 있는 카드들이긴 했죠. 그리고 이제 권순영의 이 두 번째 골 동점골 네. 정말 멋있었잖아요. 홍시우라는 선수를 아무튼 다시 보게 뭐 다시 보기보단 처음 보게 한 거죠. 홍시우 선수 재밌는 선수더라고요. 홍시우 선수가 상문고 졸업생이에요.
상문고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막 프로로 와가지고 성공하고 뭐 이런 선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 상문고 졸업하고 프로에 처음 데뷔한 선수가 지난해 처음 나왔었고 프로 2호예요. 그러니까 상문고 상문고 축구팀 잘 예. 기억이 안 나는 것 생소한 같아요. 고등학교 예. 팀이고. 19살짜리 선수인데 사실은 이 선수를 처음 본 건 남길 감독이래요. 그러니까 남길 감독이라고 이 선수를 봤겠어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 스카우트나 이제 주변 지인들의 이제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사실은 남길 감독이 이 선수를 영입하겠다고 했을 때 네. 주변에서는 다들 조금 굳이 음. 상문고 출신의 고교 졸업생을 음. 굳이 약간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서 남길 감독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선수는 계약이 안 될 수도 있었대요. 아, 좀 계력이 될 수도 있었던 건데. 네, 그 김남일 감독이 왔잖아요. 김남일 감독이 와가지고 야 내가 19살 선수 굳이 이런 선수 뭐 나도 모르는 선수 써야 돼? 라고 생각하면 사실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김남일 감독이 그 지난 경기 끝나고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팀 미팅에서 유일하게 내 눈을 보고 인사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빠따자의 두 눈을 보고. 그 눈을 보고 네. 인사를 했다고. 역시 다들 어려. 눈피하고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유일하게 자기를 당당하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19살짜리 선수가. 역시 19살이다. 내 눈을 바라봐. 네. 패기. 그래서 아무튼 인상적이었다 그랬고 겨울 전지 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다고 해요. 그리고 김남일 감독 마음속에 22세로 쓰는 카드의 1순위는 아니었대요. 아니었는데 이제 시즌 준비가 길어지면서 이 친구에 대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오히려 좀 도움이 되네. 마음이 시즌을 좀 바로 바뀌었다. 시작해 버렸으면 못 보여줬을 수도 있는 것들을 그렇죠. 쉬는 기간에 많이 보여줬나 보네요. 근데 한 경기에 슈팅 6개 하기 쉽지 않거든요. 6개 했어요? 6개 네. 했어요. 그리고 근데 유효 한 골도 못 넣었어요. 비율도 아직 마무리는 아쉽다. 6개 하고 한 골도 못 넣기 쉽지 근데 않거든요. 또 이런 게 이광현 골키퍼가 또 되게 잘 막은 것도 잘 있었어요. 막았어요. 제가 그 이광현 진짜- 얘기하려고 했어요. 바로. 많이 뭔가 많이 성숙해진. 이광현은 딱 그 20세 이하 월드컵 모드. 네. 그 성남이 잘하더라. 유효 슈팅을 11개 했어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이광현 골키퍼가 한 골 먹었지만 한 3골은 막은 것 같은. 진짜 그 중에서 위협적인 게 3개 정도는 네. 있었다. 홍시호 선수 그쵸. 홍시호 선수 슈팅도 이 가운데 중거리. 포함되는 거지만 맞아요. 그 1대1도 슈팅도 막아냈죠. 굉장했죠. 날라다니던데요 거의 뭐. 네. 완전히 이제 주전으로 자리를 아직 주전 경쟁이 끝나진 않았지만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펀칭 이광현다운 경기였습니다. 아주. 그리고 반대로 권순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성남으로 입단하게 된 계기가 좀 재밌는 선수인데 권순영 선수는 굉장한 베테랑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팀에서 그렇게 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선수는 아니지만 그 K리그에 300경기를 넘게 뛴 베테랑이에요. 그리고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았죠. 그 동북고를 아마 나왔을 거예요. 동북고 나오고 그다음에 그 고려대에서 4년을 다니면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등번호 10번이 계보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아주 잘하는 선수가 없을 경우에는 10번을 비워둡니다. 저희가 알 법한 출신들이 좀 몇 명 있을까요? 이천수, 박주영, 등번호 10번 계보들을 이은 선수가 권순영 선수였고 대학 때부터 중거리 슛 하나는 정말 그 일품이었던. 그래서 실제로 2008년 그 베이징 올림픽 팀에 잠깐 들어갔었습니다. 발만 담근. 그러니까 중거리 슛은 정말 일품인데 단점은 있죠. 그러니까 발이 좀 느려요. 중원에서 발이 좀 느리다 보니까 그래서 중거리 슛이 네. 강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 선수는 아무튼 지난해에 제주가 결국에 강등이 됐잖아요. 네. 강등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 좀 상처가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제주에서 굉장히 잘했었는데 그 윤빛가람 선수가 온 다음에 철저하게 벤치로 밀렸어요. 근데 공교롭게 윤빛가람 선수하고는 에이전트가 또 같습니다. 또. 네, 그래서 하여튼 팀이 강등이 되면서 그 권순영 선수는 또 제주에 또 다른 선수들하고 다르게 제주로 가게 되면서 와이프하고 아예 제주로 이전까지 했던 선수였는데 이제는 제주에서 오래 살았고 이제는 좀 서울 수도권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직접 팀을 찾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좀 김남일 감독한테 적극적으로 나는 좀 가고 싶다 라는 뜻을 어필을 해서 오게 된 케이스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또
남길 감독하고 좀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남길 감독 엄청 빠르고 막 전투적이고 이런 선수를 좋아하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판단 여러 가지가 잘 맞아 떨어졌던. 아무튼 골은 정말 네. 예술이었어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찔했던 상주와 네. 광주의 경기, 광무의 경기. 상주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강상우 병장의 2경기 연속골. 개막전 패배 뒤에 2연승을 달리는 상주. 네. 자 광주는 참 큰일이 났죠. 개막 무득점 3연패. 개막 후. 펠리페가 3경기에서 슈팅이 3개예요. 어휴. 아 그러니까요. 펠리페가 일단 큰일이 났고 그리고 유효 슈팅이 1개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와. 저는 그러니까 인천도 지금 무득점이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거기서 무고사 선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펠리페 선수는 진짜 왜 안 보이죠? 펠리페가 없더라고요. 안 보이게 됐지? 그거는 그러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거는 왜? 왜죠? 펠리페가 AI도 왜요? 해석 불가한 펠리페의 부진의 이유. 여기서 이렇게 치고 들어올 줄 몰랐는데.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진짜 광주는 좀 지금 3경기에서 승점이 없는 유일한 팀이에요. 네. 골도 없는. 네, 골도 없고. 뭔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계속. 이 경기는 그 김효기 선수가 이제 네. 골키퍼와 충돌하면서 의식을 잃는 상황에서 그 빠른 대처를 어쨌든 굉장히 화제가 됐던 네. 정말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줬죠.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구 팬들하고 축구 팬들하고 서로 이렇게 좀 경쟁 의식하듯이 막 이렇게 좀 서로를 비하하는 댓글 달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야구에 비해서 축구 종목이 지금 앞선에 나가는 부분은 이런 그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야구에서도 임수혁 선수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은 사례가 있고 안타까운 일이죠. 축구에서도 뭐 신영록 선수를 비롯해서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잘 대처되는 방향으로 지금 일단은 축구는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에 야구에서는 롯데 그 이승훈 투수가 네. 헤드샷 타구에 머리 맞아서 쓰러졌는데 좀 뭐- 많이 논쟁이 있었죠. 예, 논란이 논란이 좀 있었죠. 됐었죠. 과연 일단 뭐 그 응급 처치도 좀 늦었고 들것에 실린 상태에서 머리를 맞아서 목에 충격이 있는 선수를 손으로, 목 보호대를 네.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선수를 들어서. 들어서 들것을 올리는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팬들의 질타를 받았고 그 부분과 또 굉장히 대비되는 네. 장면이었습니다. 김창수 네. 선수가 바로 와서 기도를 확보하고 어쨌든 구급차도 빨리 들어오고 근데 얼마 놀란지 그 선수도 이렇게 확보하려는 그 다가오는 손이 막 달달달달 떨리더라고요. 너무 놀랬겠죠. 아마 그 선수도. 그래도 잘 된 것 같아요. 좋은 사례들이 많아요. 이제 많이 쌓이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기레기라고 욕하시지만 이런 건 더 열심히 보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그러니까 이런 일은 꼭 경기장 안에서만 일어나라는 법은 없거든요. 네. 주변에서 그럼요. 일어났을 네. 때 그 대처할 수 있을 음.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뭐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김효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충돌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은 네. 케이스인데 더 위험한 거는 사실 이제 그 부정맥 때문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경우는 응급 조치가 조금만 늦어도 그냥 맞아. 바로 그 생명에 치명타를 주는 신영록 선수가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사실 부정맥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부정맥이 있다는 거를. 특히 선천적으로 부정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약간 그 심장에 좀만 무리가 가면 이제 그게 심장을 멎게 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는데 그럴 경우에는 정말 응급처치가 중요하고 특히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몸싸움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네. 그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대처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이번 부상으로도 이제 신영록 선수가 되게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때 신영록 선수가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나서 뭐 의료진이 뭐 필수로 있어야 된다든지 뭐 구급차가 되게 된다든지 이런 건 잘 갖춰졌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존 테리 선수가 한번 크게 부상당하면서 막 의식 잃었었던 적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셉첸코 선수가 와서 막 이렇게 또 기도 확보해주고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또 그런 또 그 대표적인 장면이 있어서 그런지 선수들도 이런 기도 확보라든지 상황의 심각성 같은 거를 금방 또 이렇게 깨닫고 축구협회하고 K리그에서도 많이 교육을 하고요. 또 청소년 대표팀의 정태욱 선수도 그럼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이제 빈번까지는 아니지만 뭐 흔치 않게 발생을 네. 하면서 선수들도 그러니까 딱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각인이 네. 되는 것 같은. 사실 신영록 선수도
당시 지금에는 그러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당시의 대처가 아주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상당히 그래도 빨리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지금 그래도 계속 재활을 하고 있는 거라는 점에서는 아무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신영 선수가 아무튼 늘 그 응원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신영 선수는 잘했던 선수고 뭐 지난 평창 올림픽 때 사실 성화주자로 나섰을 때 굉장히 또 큰 감동을 줬었잖아요. 네. 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던 점 그리고 잘했던 점 이런 것들은 계속 생각하면서 더 이상의 그런 사고는 없게. 자 이렇게 해서 3라운드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주는 2부 리그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K리그 2 부천의 이정찬. 부천의 이정찬 얘기만 하겠습니다. 부천의 이정찬이 드디어 시즌 첫 골을 넣었습니다. 만세. 아유, 통산 2호 골. SNS 찾아가서 축하 댓글 남기셨죠. 댓글 대댓글 부천이 남겼어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오늘 깨소금이요. 화요일인데 오늘 부천하고 제주죠. 그쵸. 어서 부천 제주네요. 역사상 부천하고 첫 대결. 제주. 전현 연고지 팀이 만나는 이게 만약 관중이 있었다면 있었으면은 난리 났을 난리 텐데. 예전에 FC 서울하고 안양하고 상암구장에서 막 붙었을 때 막 홍염 터트리고 난리 났었는데 아마 그런 것이 재현될 수 있었던 커뮤니티가 매치인데 다운되려나? 오늘 7시.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이정찬 화이팅. 2부 리그 경기들이 좀 있고 네. 부천과 대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혹시 제주가 지금 안 좋잖아요. 네, 지금 제주가 2부 리그에 있고 부천 FC가 위로 올라오면 1부 리그로 올라오면 참 묘한 감정이겠다. 묘한 상황이 되는 거죠. 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역시 살다가 그러니까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실수하고 살면 안 돼요. 자 오늘 긴 시간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